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혜순 할머니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그날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든 겨울바람이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몸은 여느 때보다 무거웠고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막내딸의 말은 다정했지만 내 귀에는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저 잠시 몸을 맡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쉬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었고 간단한 집안일 정도는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생업이 바빠서 돌봐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게 편안하실 거예요. 결국 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랐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은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하얀 벽, 정돈된 정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가는 모습. 직원들은 친절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허전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던 순간 옆을 스쳐 지나간 한 노인의 눈빛이 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또 한 분이 오셨네.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간단히 짐을 풀어주고는 서둘러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버지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나는 그 순간 아이들의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오래 있지는 않을 거지. 잠시만인 거지. 큰아들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잠시만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 말투에는 묘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잠시라 했지 정말 잠시겠지. 첫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이미 오래 머문 듯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며칠인 줄 알았죠.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는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째입니다. 가족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다를 거야. 내 자식들은.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그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화 횟수는 줄어들었고 마침내 아무 소식도 없는 날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문가에 앉아 요양원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가족이 찾아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은 나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야, 내가 언제쯤 집에 갈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힘드시잖아요. 그냥 요양원에서 계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의 정막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옆 침대 노인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믿고 계세요? 나도 한때는 믿었지요. 그의 말투에는 오래된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꼭 끌어당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들은 다를 거야. 정말 잠시일 뿐이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작이 내 인생의 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방 안 풍경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직원들이 들어와 혈압을 재고 약을 건네주었고 점심에는 반찬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낯설던 복도 소음도 이제는 익숙해졌지요. 하지만 그 무엇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밥 잘 드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여긴 나쁘지 않다. 곧 보자꾸나.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러나 그 전화는 점점 줄어들더니 열흘이 지나자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찾아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은 내 차례겠지. 오늘쯤은 우리 아이들이 오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잔혹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복도 끝을 바라보던 내 눈앞에 아이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아들 전화 안 왔어?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직은요. 곧 오시겠죠. 그 대답은 다정했지만 그 말투 속에서 작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는 듯한 태도.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지내는 노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돌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잠시라고 하지. 하지만 결국 아무도 안 오더라. 믿을 건 결국 자기밖에 없어. 그들의 말은 잔인했지만 어쩐지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들은 다를 거야. 내 자식들은. 그러나 밤마다 찾아오는 정막은 그 다짐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단 한 줄. 그 문자를 수십 번 되뇌며 나는 그 속에서 따뜻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느껴지는 건 차가운 거리감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방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죠. 일주일 뒤, 한 달 뒤, 설마 내 자식은 다를 거라 하지만 벌써 2년째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나무에 새싹이 돋을 때까지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마저 고요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붙잡고 있다가 지쳐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다림이 멈추자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건가?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작은 봉투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찍힌 숫자는 내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편 봉투를 열어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 퇴직 후 아껴 쓰며 남겨둔 전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원히 맞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통장에 있던 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담원은 신분 확인을 마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출 기록이 있습니다. 주로 자동 이체와 이체 형태로 출금됐습니다. 자동 이체? 난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나는 목소리를 떨며 되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대신 인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상담원의 대답은 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예, 보호자 위임장에 따라 가족분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돼 있네요. 보호자 위임장. 그제야 몇 달 전 아들이 내민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은행 일 보시라고 서류 하나 작성해야 돼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찍었지요.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다 내어준 거였구나. 나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간신히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 통장에 돈이 왜 없니? 내가 관리한다는 건 사실이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제가 잠깐 쓴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서 곧 다시 채워 넣을 겁니다.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이라니. 그건 내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 엄마랑 고생하며 모은 돈이라고.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돌봐드릴 돈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내 가슴을 송두리째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날 돌보겠다고?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갔단 말이냐? 아버지, 세상 다 그런 겁니다. 부모 재산은 자식 거나 다름없잖아요. 또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마지막 말만 메아리 쳤습니다. 부모 재산은 자식 거나 다름없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과 함께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픈 아들을 업고 병원을 뛰어가던 순간, 첫 월급을 가져와 내 손에 쥐어주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추가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과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서명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분명히 누군가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사무실에 가서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처리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내 돈도 내 집도 내 목소리도 이미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옆 침대 노인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당하셨군요. 나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비슷했어. 자식이 서류를 가져와 사인만 하면 된다길래 믿었지. 알고 보니 내 재산은 다 사라지고 나는 여기 남겨졌어. 그의 말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도 이곳에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아들이 빼앗아간 건 내 돈이지만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내 존엄과 진실이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려도 목구멍이 막히는 듯했고 밥알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자식들에게 직접 물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얘야, 아버지다. 한참의 신호음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쁜데.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더구나. 내 오빠가 관리한다는 게 사실이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조차 내 곁에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큰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가 내 돈을 가져간 게 사실이니? 대체 왜 그랬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때문에 잠깐 쓴 거라고.
곧 갚을 거예요. 곧이라니.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니? 내 돈은 피 같은 돈이다. 내 엄마랑 평생 아껴 모은 돈이라고. 그러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돈이 무슨 소용이세요? 요양원에 계시면서 쓰실 일도 없잖아요. 차라리 제가 써서 살 길 찾는 게 낫죠.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버지를 위해 쓰겠다며 도장을 받았잖아. 그게 결국 내 욕심이었냐? 아버지, 다들 그렇게 삽니다. 부모 돈은 결국 자식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내가 이토록 믿었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날 밤 나는 셋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아버지 편 좀 들어주거라. 내 형이 내 돈을 가져갔다는데 이게 말이 되니? 그러나 막내의 대답 역시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 몰라요. 형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피곤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막내잖아. 내가 날 외면하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니?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뚝 하고 끊어진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명의 자식 모두가 나를 외면했습니다. 통장을 빼앗기고 집을 잃고 병든 몸까지 요양원에 남겨진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 버려뒀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어르신 혼자가 아니세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오히려 더 쓰라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그 말은 나 같은 노인이 많다는 뜻이구나.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정말 이럴 거니? 정말 날 이렇게 버릴 거니? 그러나 그날도 다음 날도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건 냉정한 정적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걸까? 어느 날 복도 끝 라운지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시끌벅적한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집중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를 여기에 두고는 연락이 끊겼어. 나도 마찬가지야. 집을 팔더니 이제는 안 보이네. 그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십니까? 그러자 옆자리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기 오는 어르신들 절반 이상은 자식에게 집이나 돈을 넘겨주고 그 뒤로 버려진 경우죠. 그 말은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내 사정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흔한 이야기라는 사실. 그 순간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방에서 지내는 김 노인은 술 한 잔 걸친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집을 큰아들에게 넘겨줬지. 효도하겠다고 내가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결국 날 여기 데려다 놓았어. 나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다시는 가족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절 때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왔다가 갔지. 그 후론 소식 없어. 지금은 내 얼굴도 잊었을 거야.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내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어르신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제 새로 들어온 분도 통장 다 자식 명의로 바꿔줬대. 결국 여기로 왔다네. 요즘은 다들 그래. 부모 재산은 자기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지.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언제 이렇게 뒤바뀐 걸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 이제는 부모를 버리기 위한 명분으로 쓰인다니. 밤이 되면 방 안은 쓸쓸했습니다. 옆 침대의 김 노인은 잠들기 전 늘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소리가 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역시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이 달라진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끔 가족분들이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려고 아예 여기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도 혹시 그런 건 아닌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구멍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짐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미안하다 하지 않을까? 그 희망이야말로 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전화기를 붙잡고 수십 번을 눌러도 대답이 없던 자식들이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들르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나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침대맡을 정리하고 옷도 단정히 갈아입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로서 당당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주말 오후 요양원 로비에 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터 차림에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손에 쥔 휴대폰. 내 아들이었지만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애야.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얘기합시다. 나는 곧장 물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내 돈, 내가 가져간 게 사실이냐? 왜 그랬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들은 잠시 한숨을 내쉬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제 사업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혼자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내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혼자 쓰지 않는다니? 그건 내 전부였다. 내 엄마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없었으면 아버지도 요양원 못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의 말은 내 귓가를 찢었습니다. 내가 피부치라고 믿어온 아들이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듯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얘야, 아직 늦지 않았다. 돌려다오. 내가 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 써버렸으니까요. 내 손끝이 떨리며 허공을 붙잡았습니다. 다 썼다고? 내가 내 평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아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냉정합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체념하세요.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추운 겨울에 손이 얼어도 내 도시락 싸주고 내 허리가 휘어도 내 학비를 대주고 그게 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냐. 그러나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마치 지겨운 대화를 끝내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더 얘기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기 계세요. 그게 서로 편한 길입니다. 그 말은 곧 선고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의 삶에 필요 없는 짐이라는 선언. 나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야, 넌 내 아들이잖니.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니? 그러나 돌아온 건 냉정한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복도를 걸어 나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의 김 노인이 내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 하지만 결국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우린 이렇게 남는 겁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목구멍은 울음으로 막혀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 남은 날들은 내 존엄을 지키는 데 쓰겠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외로운 길이 될지 말입니다. 아들과의 대면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입으로 가지 않았고 직원들이 다가와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마음은 더 허망하게 텅 비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큰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법이라 내 자식을 고발하라는 거요?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게 맞다면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말없이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내 모습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을 법으로 고소하겠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밤이 되자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우리 돈은 잃어도 돼. 하지만 아들은 잃으면 안 돼.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돈도 아들도 모두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게 무엇이냐? 돈이냐? 자식이냐? 아니면 내 존엄이냐? 며칠 뒤 경찰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범죄입니다. 그냥 넘기시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겁니다. 그의 말은 옳았지만 내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 아이도 내 자식인데 내가 키운 아이인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모로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아이를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워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등에 엎여 깔깔거리던 웃음소리, 학교 운동회에서 내 손을 붙잡고 뛰던 작은 손. 그 기억들이 내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법정에 세운다는 건 나 스스로 내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홀로 요양원에 남겨졌던 날 냉정한 목소리로 체념하라 말하던 그의 얼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버린 거였구나. 그제야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세우는 일이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더라도 그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오. 그 아이를 끝까지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미워하는 것과 바로잡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하시는 선택은 미움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이제 남은 건 나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 선택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마지막 선택이다. 재산은 잃었지만 나의 존엄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가 될 것임을. 나는 결국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문제지. 며칠 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처음에는 피하려 했지만 결국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지. 그의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야,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라는 거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란 것을. 재판 결과 내 재산이 모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은 찾을 길이 없었고 일부만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돈이었지만 지켜낸 것은 나의 목소리와 나의 존엄이었으니까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자식을 법정에 세운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곧바로 대답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어쩌면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실지도 모르지요. 저 역시 매일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렸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제게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욕심은 사랑을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 같은 노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내가 모은 돈, 내가 지켜온 존엄은 끝까지 내 것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지켜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사랑하되 눈을 감지 말고 나누되 전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제 제 앞에 남은 길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잃은 것만큼 깨달은 것도 크니까요.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살아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존엄한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저와 같은 외로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부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올리신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안부를 물어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낼 수도 있으니까요.